네, 예, 지금 80편이 조금 안 되는 칼럼으로 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관심을 갖고 공부를 집중적으로 시작한 분야는 뉴라이트였습니다. 왜 뉴라이트가 우리 사회에서 다시 그렇게 부각이 됐는가?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대학 캠퍼스에서 그 수많은 논쟁들을 벌이고 했었는데 그 부분들 다시 되살려서 정리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것을 뉴라이트를 정리하다 보니까 극우, 파시즘, 민주주의 등등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연결해서 또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책이 그 대한민국 보수는 왜 매국 우파가 되었는가. 그래서 이제 뉴라이트를 매국 우파로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이 작년 1월달에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작년 한 8월 이후로 미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자료 뒤지고 정리하고 글을 써서 미국 관련된 칼럼들을 여러 편 썼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들을 모아서 낸 책이 오른쪽입니다. 극우에 포획된 미국의 민주주의, 이 두 권의 책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좀 제 얘기를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이미지를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그냥 사진을 찍으셔도 좋습니다. 이 첫 번째 이미지는 작년 12월 31일 날 미국 국토안보부의 홈페이지에 올랐던 이미지입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미국 인구가 한 3억 정도 된다고 하죠. 그 중에 3분의 1만 쫓아내면 미국은 얼마나 아름다워질 것인가.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다 외부인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주민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3분의 1만 골라서 쫓아내면 이런 패러다이스에서 살 수 있다고 현재 미국 국토안보부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금년 1월입니다. 1월 7일과 1월 24일 날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불법 이주민을 색출해서 추방하는 업무를 맡은 아이스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아이스가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백주 대낮에 미국 시민권자 두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총으로 쏴서 죽였죠. 위에 있는 분이 1월 7일 날 돌아가셨고 밑에 계신 분이 1월 24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금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열렸던 다보스 포럼의 한 장면이라고 소개된 내용입니다. 그림의 왼쪽에 보시면 앉아있는 쪽에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제 트럼프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서구 열강의 지도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트럼프의 뒤에 있는 그림입니다. 북미 대륙 전체가 미국 국기로 덮여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난리가 났죠. 이 시점에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아이슬란드, 캐나다까지 전체 다 먹어 삼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는 나중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마가 세력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상황적인 이미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금년 2월 달에 독일 뮌헨에서 개최했던 뮌헨 안보 포럼입니다. 다보스 포럼이 주로 경제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라면 이 뮌헨 포럼은 그 외교, 안보, 국방 관련된 특히 국제적인 안보적 여러 이슈들을 다루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금년 뮌헨 포럼의 핵심적인 주제는 Under Destruction, 파괴였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전 세계의 질서를 전체는 아니라도 상당 부분 유지했던 UN 그리고 국제인권사원의 질서가 이제 완전히 깨지고 있다. 그런 인식을 드러낸 포럼이었습니다.
이제 동맹의 시대는 가고 거래의 시대가 왔다. 각자 도생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매우 냉소적이고 다급해진 국제적 상황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계속 극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개념을 살짝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수, 극우, 혼동이 잘 되죠? 그죠? 어떤 사람 보수라고 하고 어떤 사람 극우라고 합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면 파시즘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수란 민주주의 체제 질서 내에서 기본적인 질서를 다 수용하고 지킵니다. 선거제도, 사법제도, 법제도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지킵니다. 다만 사회적 이슈나 변화의 내용을 좀 더 천천히 가자. 과거의 기본과 질서를 최대한 지키면서 변화는 좀 천천히 가자. 이런 게 보통 우리 통상 보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극우는 좀 다릅니다. 극우도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있습니다. 선거제도, 사법제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 안에 있으면서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서서히 파괴시켜 나가는 세력입니다. 이들은 포퓰리즘을 주장하고 특정 강한 세력과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뭉치면서 민주주의 지배 질서 안에서 서서히 민주주의 질서를 와해시켜 나가는 그런 책동들을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게 파시즘입니다. 파시즘, 우리 알죠? 2차 대전 때 당시에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군국주의.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죠. 민주주의를 부정합니다. 선거제도 필요 없어. 일임 총통, 절대적 지도자만 있으면 돼. 선거 여러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보이스는 사회적 보이스, 국가 보이스 하나면 돼. 모든 거를 동원 체제로 철저하게 개인을 하나의 부품 정도로 생각하는 그걸 우리 파시즘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근데 이 극우 세력들은 일반 사람들과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현안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대한 논리적이고 상당한 토론을 거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갑니다.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적 시대죠. 그런데 극우 쪽에 서 있는 상당한 세력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대중의 동원, 대중의 감정에 소설을 합니다. 감정을 건드립니다. 저는 그걸 한 4가지 정도로 봤습니다. 첫 번째, 욕망을 부추깁니다. 야, 여기 사는 멕시코에서 온 불법 이민자를 쫓아내면 니들 일자리 다시 생길 수 있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을 내쫓으면 당신네들한테 큰 이익이 돌아갑니다. 욕망을 부추깁니다. 두 번째, 혐오를 부추깁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게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 성소수자들의 혐오, 약자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깁니다. 그들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짓밟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자극을 합니다. 세 번째,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이 지금 직업을 빼앗긴 거는 다 중국 애들 때문이야. 한국의 정치 제도가 이렇게 개판이 된 거는 중국 애들이 뒤에서 선거를 조작했기 때문이야. 미국에서 백인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은 것은 다 지배 엘리트, 특정 월가 출신들 걔네들 때문이야. 아니면 불법 이민자들 때문이야. 끊임없이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지막엔 굴욕을 강요하죠. 당신들은 제도만 없으면 이렇게 될 텐데, 야, 얼마나 속상하냐, 그지? 야, 니들 참 불쌍하다. 끊임없이 굴욕감을 부추깁니다. 극우 세력들은 크게 이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감정선을 건드리면서 대중을 움직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선거 부정을 외치고 재선거를 외치는 사람들도 현장에서 똑같은 얘기들을
이런 감정선을 건드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유, 타당성, 분석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사람들 관심 없어요. 저는 신자유주의라는 하나의 사상 세계관 체제를 들여다보면서 와, 이런 제도가 정착을 해서 몇십 년 지났으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를 보통 한 두 명의 그 걸출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두 명의 경제학자를 얘기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분이 그 하이에크, 프리드리 하이에크라는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은 그 신자유주의의 그 이론적인 토대를 쌓은 분이에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케인주주의에 입각한 경제제도를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서 케인주주의란 우리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통해서 알고 있지만 국가가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을 통해서 생산과 유통 모든 어떤 자본주의 기본적인 발생하는 모순들을 국가가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무능하고 비효율적이고 그다음 관료주의적 병폐가 판을 친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케인즈적 시장 접근법을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오른쪽에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학자가 그것을 계승을 해서 이 사람은 그만 나갈게요. 이 신자유주의를 얼마 되지만 이장이한테 20만 원, 40만 원. 네, 이 신자유주의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밀턴 프리드만입니다. 밀턴 프리드만은 시카고 학파라고 흔히 그 신자유주의의 아성이라고 불립니다. 시카고 대학에 있는 거기 시카고 학파의 제자들을 길러서 이 시카고 보이즈라고 불렀죠. 이들이 나중에 남미에 파견돼서 남미 경제를 아주 속대밭으로 만든 장본인들인데 이 시카고 보이즈들을 키워낸 장본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읽었다는 책이 뭐였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택할 자유라는 책, 밀턴 프리드만 책. 거기서 그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은 유통기간이 좀 지난 거 좀 먹으면 어때? 괜찮잖아. 그 사람들 어차피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낫잖아. 그런 얘기들이, 그런 배경적 지식이나 사례들을 많이 제공하는 책이 이 밀턴 프리드만이 쓴 선택할 자유라는 책입니다. 자, 그럼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 들면서 전 세계 경제가 상당히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몰려오죠. 성장은 하는데 물가가 오르네. 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세계 자원 공급망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때 말씀드린 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나서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과거 중상주의 경제 정책에 세웠던 거,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거, 오른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수요와 공급의 시장을 자유롭게 조절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할 일은 자본이 시장에서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면 된다. 더 이상 하지 마. 그래서 이들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작은 정부입니다. 철저하게. 정부의 기능은 작아져야 된다. 시장 개입을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공공기금, 그 다음에 자회사들 다 매각해. 민간에. 매각을 시키죠. 그 다음에 복지, 이거 낭비야. 복지 자꾸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 게을러져. 일 안 해.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이 자본의 그 여러 가지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탄압해야 돼. 이런 일관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1980년대부터 40년이 넘는 신자유주의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자, 영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큰 수렁에 빠집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는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프를 보십시오. 1980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의 부채가 어떻게 됐는지를 그래프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레이건부터 지금 현재 트럼프까지 부채는 끊임없이 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공화당 정부건 민주당 정부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부채는 계속 늘어납니다. 자, 이 표는 G7과 한국까지 집어넣어서 G7에 소속한 국가들. 별은 고기도 먹고 들어. 죄송합니다.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그 부채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참고하실 만한 자료입니다. 지금 G7 국가 중에서 부채가 제일 높은 나라 어딘가? 일본입니다. 부채가 200%가 넘어요. 부채가. 그 200% 넘으면 어느 정도냐?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경제계획을, 뭐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데 새롭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안 돼. 돈이 없어요. 그저 기존에 하던 것만 간신히 하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세 번째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부채율이 지금 120%가 넘습니다. 미국의 1년 예산이 약 7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년에 순수하게 원금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이자만 갚는 비용만 1조. 그리고 전체 누적된 전체 총 부채액이 얼마다? 37조 달러에서 38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연간 지불해야 되는 이자만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가 뭐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쭉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대한민국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채율 50%, 55% 수준입니다. 너무너무 양호하죠. 일단 G7 국가들과만 비교하는 겁니다. 이번 표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미국은 현재 37조 달러를 넘어서 38조 달러 이미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고질적인 게 있죠. 다음에 언급하겠습니다. 쌍둥이 적자가 있습니다. 쌍둥이 적자는 뭐다? 재정 적자와 무역 수지 적자. 재정 적자는 세금을 받아서 지출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뭐 소득세건 재산세건 여러 가지 다 받아서. 그런데 애초 돈이 나갈 것보다 들어오는 게 적은 거죠. 그죠?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는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해마다 적자라는 겁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로 이 쌍둥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미국의 국방비도 지금 1조 달러 선을 이제 넘어섰죠. 이번 이란 전쟁 때문에 1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자가 1조 달러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두 개 합치면은 2조 달러 되죠. 그런데 트럼프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회계연도에 국방비를 50% 증액을 한다고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뭐 아직 통과 물론 안 되고 있지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합치면 2조 5천억 달러가 넘어가요. 1년 예산 쉽게 크게 늘 수가 없죠. 그럼 약 7조 달러 그대로 치면 3분의 1. 3분의 1이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비생산적인 곳에 예산이 그냥 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쌍둥이 적자 추세입니다. 1980년대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4%였는데 2020년 팬데믹 때 지금 이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14%까지 올라갑니다. 뭐 코로나 때니까 정부에 쓸 돈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죠. 무역 수지 적자 현재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 수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현재 부채의 늪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조업 한번 볼까요? 우리 제조업, 미국 제조업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조업은요,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잖아요. 1980년에 미국의 제조업 수준은 25에서 28% 수준 했습니다. 전 세계 제조업 비중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입니다. 세계 최상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에 8% 수준으로 급감합니다. 제조업이.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주요 산업업종 중에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자동차 그리고 방산업체 말고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미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다. 비행기, 그렇죠. 예, 비행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조업이 이렇게 몰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뭘까요? 제조업은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철강, 조선, 해운, 자동차, 배터리 그냥 개별적으로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한데에 어우러진 거대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이 몰락하면서 미국의 생산할 수 있는 생태계 자체가 와해가 된 것입니다. 그럼 미국의 제조업이 왜 이렇게 몰락했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완전 몰락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해외 이자도 대부분 했기 때문에. 왜 해외 이자도 했을까요? 1980년대 이후로 금융자본주의가 미국에 뿌리를 내리면서 돈이 되는 쪽으로 모든 산업구조를 재편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 인건비가 싼 곳으로 간 거예요. 처음에 몰려간 것이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 인건비가 싼 곳으로 제조업체들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은 설계만 하면 된다. 우리 설계만 잘하는데 WTO 체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필요한 건 그냥 싸게 다 소싱하면 되지. 뭐 굳이 우리가 다 만들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가 다 빠져 나갔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여실히 그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마스크가 없어요. 마스크뿐만 아니라 의약품도 택도 없이 모자랍니다.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숭 뚫립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세계적인 소싱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특정 국가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에 왕창 넘어갔던 게 하루아침에 바로 미국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럼 미국은 그만큼 공백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는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제조업은 중산층 사회의 기반입니다. 우리가 흔히 러스트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중부 지역의 펜실베니아, 미시건 등 보통 한 4개 지역을 꼽아서 러스트벨트라고 합니다. 여기가 대표적인 미국의 공업지대였습니다. 공장이 많았던 지역이죠. 그리고 공장이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강했습니다. 왜? 민주당은 노조의 기반이 굉장히 지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러스트벨트가 몰락하면서 노조 돈을 주는, 그러니까 소액으로서 소액 헌금하는 민주당원들의 지지 기반이 와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에 넘어서 미국의 민주당이 금융자본주의, 월가에 예속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제조업이 몰락하면서 노조가 몰락해서. 그런데 이 중산층은 바로 이 공업지대 노동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고임금 노동, 안정된 일자리, 노동조합, 지역 공동체가 바로 미국 중산층의 핵심 거점입니다. 근데 그 핵심 거점이 와해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이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 이후에는, 마가가 등장하는 배경 중에도 저는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합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 세 번째, 제조업의 몰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제조업은 군사력의 기반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날 군사력은 뭡니까? 우리는 이란 전쟁을 통해서 특히 드론,
강력한 드론의 위력을 받습니다. 드론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위성, 데이터, 철강, 조선, 해운 전부 연결이 되죠. 이런 뒷받침이 없이는 강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요, 이제 한국의 조선 업계에서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함정 수선 못해요. 거의 그 단계에 들어있어요. 자국의 조선업 항구에서 배수리가 안 돼요. 인건비도 너무 비싸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기술도 낙후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기반이 과연 무너졌을 때 미국의 군사력이 지속될 수 있을까? 여기에 상당한 퀘스천이 따라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여기 대체로 무슨 뭐 칩스 액트, 그 다음에 IRA, 공급망 재편, 리쇼링 뭐 이런 걸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하나같이 동맹국들이 반발하죠. 리쇼링 같은 경우는 안 돼요. 왜? 지금 미국의 1인당 GDP가 8만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의 공장이 다시 돌아온들 그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공장 이전을 다시 미국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조업 몰락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제조업 일자리는 금융자본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금융자본주의는 더 많은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낮추어서 거기서 수익을 더 많이 올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많은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이전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체가 몰락한 그런 계기를 만든 게 바로 미국의 금융자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 학계에서 생산되는 자본주의, 생산력을 갖춘 자본주의가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소득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소득 자료입니다. 뒤에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은 상위 1%입니다. 10%가 아니라 1%가 1980년에 약 10에서 12% 소득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배가 늘었습니다. 23에서 24%. 그럼 하위 50%는 20%에서 11%로 줄었어요. 하위 50%. 어떻게 됩니까? 중산층도 줄었죠. 결국 사회가 극단적인 양극화가 된다. 돈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벌고 없는 사람은 쫄딱 망하고, 이런 게 지금 미국 경제 구조에 고착화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군사비인데요. 군사비. 레이건 때부터 트럼프까지 단 한 해도 군사력이 줄지 않았습니다. 군사비 지출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미국은 끊임없이 세계 분쟁과 전쟁에 개입해 왔다. 군사비는 계속 늘었다. 이것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전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과거에 분산복합체라는 용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용어가 지금 다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건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이미 이루어서 엄청난 로비스트들이 숫자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수산된다는 분산복합체 로비스트들이 미국 의원들을 끊임없이 접촉하고 새로운 예산을 따내고 있는 예산을 더 늘리고 뭐 이런 것들, 작업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력이 지금 줄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경제적인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그 경제적인 토대 얘기를 했다면 정치 부분은 어떻게 됐는가? 크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드맵이라고 있습니다. 빨간 지도예요. 빨간 지도. 빨간색은 미국에서 공화당 쪽을
의미하죠. 그래서 미국 전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공화당이 차지하는 의석수를 그만큼 훨씬 넓히 자라는 공화당 측의 목표죠. 뭐 이건 어느 정당이나 다, 어느 국가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방법 자체가 그렇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은 10년마다 인구 센서스 조사를 통해서 선거구를 획정합니다. 선거구 획정은 어디서 합니까? 50개 주 각 안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쪽에서 선거구를 이리저리 나눕니다. 근데 그거를 자의적 선거구 획정, 이걸 우리는 게리맨더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거에 미국에서 있었던 공화당 상원의원 이름에서 따온 거죠. 이런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통해서 공화당이 훨씬 유리한 선거구를 만드는 거예요. 민주당에 불리한 선거구 쪽으로 만들어요. 이런 짓을 2010년에 엄청나게 진행을 합니다. 미국 최고의 선거 관련 전문가, 데이터 전문가, 심리학자 뭐 이런 사람들 깡그리 모아서 미국 공화당은 수천만 달러를 들여서 이 레드맵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민주당에서 그냥 눈 뜨고 보진 않았겠죠. 이거를 계속 이건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속 재판을 가게 되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법원에서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정했습니까? 선거구 획정 문제는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냥 법원에서 뭐라고 할 말 아니야. 그러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냥 자꾸 여기 오지 말고 우리 귀찮으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 2019년에 최종 확정이 되어버렸어요. 선거구 획정 문제 더 이상 시비가 없어요. 공화당이 주도하게 되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10년 단위의 선거구 획정은 철저하게 공화당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표로 한번 볼까요? 미국의 하원 의석수는 435석입니다. 2년 단위로 선거를 하죠. 그런데 2010년 이후로 이 레드맵이 작동하고 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민주당은 공화당을 하원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다수석은 항상 공화당입니다. 이걸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법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공화당의 독주를. 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미국이 밀렸다. 두 번째 제가 정치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 프로젝트 2025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드맵이나 프로젝트 2025는 국내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 책에도 제가 훨씬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써놨는데요. 이 프로젝트 2025는 트럼프 2기를 출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전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쉬었다가 2025년에 다시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두 번째 임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임기를 준비하는 2022년부터 25년까지 이것을 위해서 헤리티지 재단을 비롯한 미국의 상당수의 보수권에 속해 있는 싱크탱크들이 전부 모입니다. 그러면서 무려 900페이지짜리 집권 설계도를 만들어요. 그게 프로젝트 2025라는 제목의 집권 설계도입니다. 이 집권 설계도는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 첫째,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킵니다. 연방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계속 늘려나가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또 기독교 근본주의에 입각해서 그것을 국정 철학적 측면으로 끌어올립니다. 대신 성소수자, 그 다음에 페미니즘 이런 쪽은 철저하게 부정하는, 그런 데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건 애시당초 꿈도 꾸지 마라, 예산 옹졸이 다 삭감하고 그런 걸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미국의 강한 군사력을 위해서 지원을 늘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여기 표현했는데요. 이것에 주목해야 될 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시킵니다.
빅테크 기업들. 지금 여러분들 이란 전쟁에서 확인하셨지만 팔란티어, 스페이스X, 뭐 안드릴 이런 기업들 전부 전쟁 무기 물자들을 만들어서 이란 그다음에 주변국들의 요인들 암살하고 미사일 날리고 초토화시키는 그런 작업들 다 누가 합니까?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만든 기술들이 국방 기술로 반영이 돼서 전부 수행한 내용들입니다. 이들이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프로젝트 2025에 그대로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빠질 수 없는 것이 해외에서 온 이주민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멕시코 관련된 거대 장벽을 쌓고 이들을 색출하는 작업, 그것도 프로젝트 2025의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집권 설계도가 지금 그대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08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그 미국 극우 세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들이 과연 어떻게 됐나?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죠.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바마 시절에 미국의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오바마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를 불러온 은행들이 실제 하지 않은 거짓 부풀리기를 통해서 부도를 낸 겁니다. 이 잘못된 은행들에 대해서 과감한 철퇴를 내려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이런 부실은행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이 은행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월가를 점령하라 라는 굉장히 그 시위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이 됐고 대중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이 금융위기를 통해서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정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죠. 열받죠. 그 와중에 2009년에 티파티 운동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티파티, 미국 독립운동 당시에 보스턴 티파티라는 게 있었습니다. 차죠, 차. 차를 실은 영국배를 불질른 사건이 도화선이 돼서 이제 미국의 독립운동이 본격화됐던 건데, 거기서 따와서 극우 세력들, 보수 세력들이 뭉쳐서 티파티 운동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이거는 기존 질서, 기존 지배 세력, 여기서 지배 세력이 민주당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공화당 쪽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 내용이 바로 티파티 운동입니다. 저는 이 시점이 바로 마가 세력이 세상에 등장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에 레드맵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미국의 공화당이 의사당 의석수에 안착하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근데 2010년부터 안착하게 된 공화당 의원들 수가 30에서 한 40석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의석수는 전부 마가 세력들이 가져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마가 쪽 진영에서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은. 뭐 태국경북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공화당은 계속 다수를 유지했던 거고요. 그리고 2021년 그 트럼프가 두 번째 도전 실패했을 때 의사당 폭력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2023년 말씀드린 프로젝트 2025 집권 설계도가 나왔었고, 25년에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스와트 분석이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기업에서 되게 많이 하죠. 가장 초보적인 분석 수단입니다. 강점, 약점, 기회 요인, 위험 요인,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지금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무엇보다도 달러겠죠. 그죠?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두 번째는 군사력이겠죠. 세계 최강의 군사력.
하나를 더 버틴다면 뭐 AI 빅테크 현재 뭐 그 정도겠죠. 그럼 약점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둥이 적자, 경제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부채, 국가 부채, 부채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제도력이 붕괴됐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기반이, 민주제도의 기반이 상당 부분 무너졌습니다. 아, 참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미국은 연방대법원 판사 임기가 몇 년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맞습니다. 종신제입니다. 9명이거든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화당 쪽에 6명, 민주당 쪽에 한 3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죽어야 세 자리가 나옵니다. 죽기 전에는 그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그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바로 미국의 연방 대법원을 지금 장악하고 계속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갖고 있는 기회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뭐 만만한 동맹국들 팔목 비틀어서 돈 빼기, 그 다음에 뭐 자원 강탈, 베네수엘라 대표적인 거죠. 석유 강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게 저는 잘 생각이 안 났습니다. 미국이 새롭게 기회 요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위협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이 부산있죠. 중국은 지금 완전히 미국과 대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하고 부시가 시진핑이 만났죠. 북경에 가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머리를 조아리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시진핑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담대한 계획을 얘기하는데 트럼프는 별로 좀 쩔쩔매는 듯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브릭스, 그 다음에 사우스웨스트 쪽에 세력들이 점점 국제적으로 강해집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은 자체 내에 트럼프에 대한 반트럼프 시위, 노킹,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 이런 시위가 점점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이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을 최대한 강하고, 그러니까 기회를 살려서 장점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다음에 위협 요인을 최대한 줄여서 약점을 좀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것이 이제 스와트 분석의 목표인데, 글쎄요, 어떤 방안이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와중에 이제 질환 전쟁이 터진 겁니다. 다음은 미국의 이 극우적 전통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청교도 정신, 청교도 정신하면 미국의 건국 기념을 만든 개척자,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과 거의 좀 비슷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청교도 정신의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청교도 정신이 갖고 있는 배타성, 그다음 백인 우월주의, 그 다음에 지금의 기독교 복음주의, 근본주의에 연결되는 내용들을 분명히 여기서 그 단초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극우의 바탕을 이루는 전통 중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미국 남부의 자치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만들어질 때 큰 나라, 많은 연방 국가로 이루어졌는데 처음부터 논쟁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강력한 연방 국가를 지향할 거냐, 아니면은 연방 체제는 느슨하게 가고 각 지역의 자치권을 훨씬 강화할 거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아는 토마스 제퍼슨이나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들은 자치론 쪽에도 무게를 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미국 남부에는 목화 농장을 기반으로 한 흑인 노예 기반의 대규모 농장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자치권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전통의식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흐름이 있는데 리버테리아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리버테리아니즘은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그 상당히 극단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금은 도둑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개인의 총기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집은 내가 지킬 거야. 간섭하지 마. 나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죠. 네 번째가 바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사건들과 그 시기입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시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루즈벨트 이전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시절에 재임 시절에 필리핀 쿠바를 식민지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아주 특별한 그 지팡이를 항상 갖고 다녔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걸로 하인이나 다 두들겨 팼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는 강한 남성성, 강한 리더십 이런 식 상징하는 인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왜 미국의 거대 석산에 4명의 인물이 조각되어 있는 거 보시죠? 예,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거기 링컨 대통령 있고, 그 다음에 워싱턴 대통령 있고, 또 하나가 누구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명을 꼽힐 만큼 미국인들에겐 강한 남성성, 그 일종의 슈퍼맨 뭐 이런 식의 그런 남성성을 상징하는 사람이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입니다. 그 다음에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마가입니다. 근데 마가 세력은 설명할 게 굉장히 많지만 대단히 독특한 건요. 이 사람들은 게르만 쪽 전통과 신화, 민담, 바이킹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나 이런 그 빅 히어로 출연하는 영화들에서 뭘 굉장히 많이 따옵니다. 여러분들 그 팔란티어, 피터 틸이 만든 팔란티어라는 회사 아시죠? 기술 기업으로 많이 알지만 사실은 전쟁 기업입니다. 이 팔란티어라는 이름이 그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혹시 영화 반지의 제왕 보셨으면 거대한 탑에서 세상을 다 뚫어본다는 그 눈이 있습니다. 눈이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팔란티어예요. 그래서 이들은 초세계적이고 강력하고 이런 영적인 게 뭐 좀 약간 좀 신화적인 그런 측면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는 극우적 현상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미국의 불과 한 200년밖에 안 된 역사적 전통이지만 그 전통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합쳐진 겁니다. 청교도 정신에서 따온 기독교 복음주의. 그 다음에 미국 남부의 자치주의, 리버테리안, 총기. 그 다음에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에서 온 제국주의적 강한 남성성. 그 다음에 극우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마가 현상. 거기다가 그 토대가 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복합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극우 세력들은요, 단순히 대중 조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군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헤리티지 재단부터 시작해서 싱크탱크들, 어떤 전략적 목표와 자점, 그 다음에 스티브 배넌 등이 주동이 돼서, 스티브 배넌이라는 인물은 트럼프 1기를 이끈 전략 참모이자 현재 마가 운동을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어떤 리더십, 전략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 후원 조직입니다. 락브리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미국 재계와 정계 리더들이 모여서 공화당과 트럼프를 후원을 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듭니다. 세 번째가 이제 트럼프 본인이 직접 거느리는 그런 친위주의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가가 있습니다. 마가는 대중조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가 하면 그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을 생각하지만 마가 세력하고 마가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실제 마가는, 우리가 아는 마가는 밖에 거리에 나와 있는 마가는 그냥 일반 대중 조직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도 언론 쪽에 언론을 아우르는 별도의 조직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티브 배넌이 직접 자기가 운영하는 워룸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브레이트바트라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해외 조직들도 강력한 해외 조직들이 있어요. CPAC, 공화당, 그러니까 보수적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 연합. 이거를 스티브 배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조직들을 하는데, 특히 유럽에서는 헝가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 다 지부를 만들었고, 한국에 맞죠. 한국에도 이 KCPAC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들의 각 영역이 다 뻗쳐서 지금 미국의 극우 조직이, 극우 세력이, 거대한 극우 세력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결코 몇몇 거리에 나온 뭐 길거야 많아야 몇천 몇만 이거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미국 극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얘기를 한국으로 오겠습니다. 한국의 극우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극우를 얘기하려면 저는 미국의 신보수주의, 제일 밑에 하단에 이 신보수주의인이 위에 있는 신자유주의, 1980년대부터 중간 화살표를 제가 그려놨습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걸 떠나서 한국의 극우가 존재하지 않아요. 왼쪽 맨 하단에 원부터 보면 우리는 식민지를 극복했습니다만,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지만 식민지에서 잘 먹고 자라서 부역 세력 청산 못했죠. 완전히 전혀 청산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후에 독재 정권과 영합을 해서 계속 기득권 세력이 됐죠.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중간쯤에 있는 동그라미가, 저거는 일본 사람인데 한국 들어와서 살았는데 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패전 이후에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가 주로 이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호적을 세탁을 해서 1만에서 한 3만 명 정도가 안 돌아간 것 같다. 왜? 한국에 있는 자기 재산을 지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적을 막 탈세를 했다는 거였어. 그리고 여기까지가 바로 1980년,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 정권 시절까지라고 한다면, 1980년대 후반은 한국 사회에서 변혁 세력 중에 일부, 특히 학생운동권 내에서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그룹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주사파라고 불렀죠. 서울대 국토학과 8학번의 김영환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명이 그 상당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넘어가면서 동구권이 몰락하기 시작하죠. 동구권이 몰락하게 되면서 이들은 이게 아닌 일이요, 말을 갈아탔습니다. 전향을 합니다. 대규모로 전향을 합니다. 어디로? 바로 한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 안으로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이들이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걸어왔던 길을 부정을 하고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북한 체제를 욕하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극우적인 어떤 행태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2004년에 자유주의 연대라는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때 동아일보 정치부장이었던 이동건 씨는 자기 칼럼을 통해서 뉴 라이트라는 세력을 언급합니다. 이제 구시대는 갔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우익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은 2004년도에 그렇게 뉴 라이트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 세력들은 불과 4년 만에 뉴 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김진홍 목사가 주도를 합니다.
개신교 세력이 대거 합류합니다. 극우 개신교 세력. 그러면서 2008년에 뉴라이트 전국 연합으로 합세된 이들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가 만들어지죠. 이 단체는 노재봉 전 총리가 좌장이 됐고, 노재봉 전 총리의 대학 제자 김영호,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김태효 사람들이 이 모임에 가입을 하죠. 들어갑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이들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조직에서 열 몇 명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현재까지 저는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식으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뉴라이트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는 뉴라이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뉴라이트, 저는 한국말로는 내국 우파라고, 나라 팔아먹는 우파라고 정의를 하는데, 뉴라이트는 전통적인 우파, 반공 플러스 신자유주의 플러스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근대화론 아시죠? 안병직과 그 제자 이영훈 등이 경제학자들이 이념적 토대를 만들어서 일본 덕분에 한국이 근대화됐다, 자본주의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식민지 근대화론자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합세된 게 바로 뉴라이트라고 봅니다. 이 뉴라이트는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왜? 이념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혹자들은 뉴라이트에서 마지막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것만 뉴라이트로 얘기를 하지만, 이들의 세계관과 이전의 반공까지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현재 이들의 행태를 저는 이해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금 현재적인 모습이 어떠냐? 2010년, 2020년대 두 군데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 자, 이명박 정권이 몇 년도에 출발했죠? 2009년이죠.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2008년에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2010년 들어서 이들은 본격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있었습니까? 자, 여러분들 기억을 좀 되살려 보세요. 이명박 정부 시로 돌아갑니다. 그냥 이명박 정부 초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큰 사건이 있었죠. 시민들이 광화문에 몰려 나와서 시위를 했었죠. 그리고 얼마 있다 뭐가 있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죠.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이때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이 여론을 좀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시작된 게 국정 댓글 공작 사건이에요. 국정원에서 본격적으로 2009년에서 2012년에 걸쳐서 국정원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사람들을 양성을 해서 여론을 바꿀 수 있는 기술과 방법들을 개발합니다. 실현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이명박 시절, 그 다음에 박근혜 시절로 넘어가지만 연결되는 고리점이 있는데, 국방부 산하에 사이버 사령부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국군 기무사 댓글 공작 사건이 또 연달아 나옵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군 조직을 동원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각종, 그러니까 심리전, SNS에 들어가서 여론을 막 만들고, 누구를 특정하는 욕하고, 누구를 매도하고, 뭐 특정 이슈를 제시하고, 어떤 거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10년대 초기부터 시작된 극우의 행태, 대표적인 겁니다.
여기서 2010년 초기에 만들어진 이것이 현재까지 그대로 내려옵니다. 우리는 극우 청년들이 온라인상에서 난리친다고 치고 20, 30대 젊은 층 남성들이 특히 굉장히 보수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그냥 보수가 된 거 아닙니다. 이런 공작들을 통해서 세뇌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온 공작들 내용들은 어디로 가나요? 20대 남성들, 10대, 20대 남성들이 하는 제일 가장 큰 뭘까요? 어른들 잘 모르시죠?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을 하면서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채팅창을 열어놓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채팅창에 온갖 이상한 얘기들을 거기다 싹 쏟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극우와 관련된 얘기들 막 쏟아집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혐오하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뉴턴이라고 그래요. 뉴턴. 잘 못 알아들으시죠? 떨어졌다. 중력 법칙이라고 그래요. 걔네들끼리 하는 얘기, 은어예요, 은어. 뉴턴. 뭐 그런 식의 지들끼리 그런 얘기를, 근데 내가 그거를 조직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런 이슈를 계속 제공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채팅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호응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바로 왕따시켜요. 그러니까 애들은 거기서 왕따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 어울려요. 어울리다가 보면 거기서 하는 내용이 그냥 휩쓸려요. 그리고 놀이로 생각해, 그거를. 누가 뭐라 그러면, 왜 이렇게 진지하게 그래? 이건 놀이야, 그냥. 아니, 놀인데 왜 이렇게 진지하게 굴어? 사람 이상하네. 너 꼰대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호도하고 전염시키는 세력들을 누가 만들었냐? 바로 이 시절에 이들이 만들어서 현재 처음에는 그게 정치적인 음모와 조작이었지만 현재는 그것이 온라인 유튜브를 타고서 돈벌이가 됩니다. 돈벌이로 변질이 되고 있어요. 돈벌이 수단으로. 온갖 이상한 일을 통해서 돈을 받아요. 가로세로 하는 거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배우 누구 유명 배우 몇 명 주고 상관없어요. 사람들 많이 몰아와서 돈 받으면 돼, 돈 벌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게 남성 중심층, 남성 중심의 포퓰리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러한 현장에서 남성들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야, 니들 요새 여자애들한테 성적으로도 밀리잖아. 애들은요, 남자애들 그런 얘기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면 전부 선생님들이 전부 여자예요. 남자가 없어요. 그리고 남자애들은 나와서 운동을 못해요. 앉아서 공부하는 애들. 애들이 답답하죠. 애들은 계속 코너에 몰려있는데 그것을 누구 탓, 남 탓, 남 탓을 자꾸 돌리는 거, 돌리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각입니다. 그것이 2023년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리박스쿨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리박스쿨 아시죠? 이승만 박정희를 숭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서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전부 세뇌시키겠다라고 작심하고 만들어낸 게 리박스쿨이에요. 초기에 발각이 돼서 그나마 좀 멈추어진 게 다행이지만 어디선가는 지금도 그 비슷한 행각들이 계속 되고 있을 것이다. 저는 특히 극우 개신교 쪽에서 운영하는 각종 학교들, 그런 단체, 모임들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는가? 2020년에 한국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계열이 참패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선거에서 왔네. 뭐 좀 좋은 해결 방식이 없을까? 그러다가 미국을 딱 보니까 어머나, Stop the stealing. 미국에서 선거를 도둑맞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부정선거론이 미국에서 막 넘치고 있을 때입니다. 미국의 마가 세력은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기네들한테 조금만 불리한 결과만 나오면 미국 선거 전체를 부정선거론으로 들끓게 만듭니다. 한국 극우 세력도 그것을 보고 저거 괜찮네. 저거 좀 촬영해서 쓰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극우 세력과 연계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야, 쟤네들은 돈 모으는 조직도 따로 있고 커뮤니케이션 조직도 따로 있고 괜찮은데 좀 연계해서 어떻게 좀 배우고 좀 우리도 좀 돈을 벌어볼까? 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종교 네트워크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극우 개신교 목사들 상당수가 미국 극우 개신교와 깊은 결합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대형 교회 중심들 속에서 특히 그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교회 극우 개신교 이 사람들은 당연히 나서서 극우 세력 활성화에 토대를 깔아주죠. 사람들을 동원하는 동원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는 주체가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신자들한테 그러한 분위기를 계속 띄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연도별 타임라인입니다. 2000년부터 2025년, 2026년 현재까지. 연도별로 보면은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 미국의 극우 세력들과 어떻게 계속 연결시키고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일단 방법이 굉장히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전환길이나 누가 이런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그 영상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번 좀 튀겨주세요. 그러면 미국 쪽 또 그거 쪽에서 자기네 방송에서 한국에서 지금 이런 사건이 터졌다. 한국에서 교회가 이런 탄압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떠들어요. 그러면 그걸 또 다시 한국 구세력이 그 영상을 가져다가 미국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막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뻥튀기는 겁니다.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들이 점점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12.3 윤석열 내란이 터졌죠.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당히 많은 극우 조직들이 윤어게인이라는 현재 이 조직으로 이제 형식상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세력이 많이 죽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뿌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극우의 뿌리는 단 한 번도 뽑힌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쪽 극우 쪽에 관련된 인물들을 한번 볼까요? 네. 한국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스티브 배넌 거론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언론에서 이름 대충 들어봤던 사람들입니다. 고든장, 모스큰, 피터 틸, 피터 틸은 파란테 대표죠. 그 다음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 그 다음에 애니첸 부동산 업자죠. 그 다음 김미나, 빌더 코리아의 대표를 맡은 젊은 여성입니다. 이런 인물들.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어요.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주니어는 특히 그 순복음교회, 서울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여러 차례 왔다 갔고. 그러면 한국 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 익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개신교 쪽 특히 굉장히 강하죠. 김장한 목사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극우 개신교의 거두죠.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멘토라고도 불렸죠. 최혜병 사건에 따라서 그 사단장 구명운동에 나서기도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김진홍 목사, 아까 말씀드린 2008년 유라이트 전국연합을 이끌었던 사람, 아직도 활동이 왕성합니다. 손윤보 목사, 부산 사랑의 교회 목사, 지금 구속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죠. 정광훈, 고성국하고 전환길은 목사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이쪽에 빅스피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 극우가 미국 극우의 수직 계열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수직 계열화는 뭐 기업에서 뭐 대기업, 중소기업, 하청 뭐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를 수직 계열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수직 계열화의 의미는 상층 미국의 극우 세력이 명령을 때리면 한국의 극우수는 동원을 한다. 광장에 나가서 열심히 태극기 성조기 들고 동원이 된다. 이런 구조가 사실상 완결됐다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 수직 계열화가 되면서 한국 극우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큰형님에 기대서 정당성을 획득하는. 아이, 미국에서 그 큰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일리가 있는 거지. 아니, 그쪽에서 부정선거라 그러잖아. 그쪽에서 다 중국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바로 일리가 있는 거지. 들어봐. 정당성을 획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 운영과 자금 이런 것들에 상당한 노하우를 점수받고 또 직접적인 이득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구사하는 방식에 결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수직 계열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그 다음에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이곳은 미국 극우 네트워크입니다. 극우 네트워크라고 하면 해외적으로 이렇게 다 해외로 많이 뻗쳐나가 있는데, 한국과 특히 관련된 극우 네트워크를 한번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CPAC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건 국제적으로 보수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 사실상 내용은 극우입니다. 보수가 아니라 지향하는 조직들의 연계인데, CPAC가 해외 여러 나라에 이 CPAC가 이미 조직이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KCPAC가 한국에도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터닝 포인트 USA, 투사라고 보통 부르는 청년 극우단체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개신교를 기반으로 한 청년 극우 조직, 이것도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확대된 것이 빌더 코리아라는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워름, 스티브 배넌이 운영하는 워름도 한국에 상당히 영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적으로 보면 한국에 어떤 지금 극우 조직들이 있는가? 뭐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아시는 조직들입니다. 사랑의 교회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보수교회 연합 네트워크 같은 것도 있고, 고성국 TV, 자유대학, 트루스포럼, 윤호개인, 빌드코리아 등등 겉으로 드러나는 조직들입니다. 밑에 깔려 있는 조직들은 현황 파악이 안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개의 행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빌드업 코리아. 작년에 한국에서 발족된 조직입니다. 작년 한국에서 킨텍스에서 9월 6일 날 발족이 됐죠. 미국의 상당수의 마가 세력들이 몰려왔습니다. 뭐 찰리 쿠크는 한국의 요 행사에 참여한 며칠 있다가 미국에 가서 피격됐어요. 살해됐죠.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 2세도 왔고, 뭐 여러 명, 이 앞장에서 바로 보신 미국의 마가 상당수의 사람들이 왔고, 이날 킨텍스에 모인 청년들이 한 5천여 명 된다고 합니다. 5천여 명 되는데, 이들이 다 주로 기독교 개신교 쪽에서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이날 빌드업 코리아, 빌드업이라는 미국 조직의 코리아 조직, 한국에 만들어서 그 대표를 김민아라는 젊은 여성이 맡게 됩니다. 제가 이 행사를 미국 극우가 한국 극우를 수직 기여한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을 보는 이유는, 김민아 대표가 취임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 마가의 조직을 보고 배우고 철저하게 익히겠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런 취지의 발언. 사실상 한국 지구를 만들어요. 지구의 지구, 그야말로.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수행하는. 다음은 락브리치 코리아입니다. 작년
9월 달에 발족이 됐어요. 락브리지라는 조직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트럼프와 공화당, 더 정확히는 미국 극우 정치 세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모금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컨퍼런스 같은 걸 개최를 하고 필요하면 유망한 젊은 학자들도 육성을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그러니까 돈을 기반으로 하는 락브리지입니다. 이름이. 이 이름이 붙여진 게 그 락브리지라는 뭐 처음에 동네가 있었답니다. 처음 모임을 한 곳이 그래서 거기서 따와서 락브리지라고 하는데, 제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참석을 했느냐는 겁니다. 락브리지 코리아를 발족하는데 현재 락브리지 코리아 대표는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했던 분이 지금 현재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분이 계시죠? 김부겸.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기획재정부 장관을 했던 박재만, 그리고 신세계그룹 회장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 정영진은 최근 탱크데이 5.18 폄훼 발언이 아니라 그런 행사 기획을 통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죠. 이 정영진 회장은 락브리지의 아시아 대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모임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락브리지 코리아가 현재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아마도 과거에 암참이 한국과 미국 기업을 연결하는 조직이었잖아요. 암참이 지금 조직이 거의 없습니다. 좀 유명무실한 상태가 돼버렸는데 그거를 대체해야 되는 걸까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정말 분명한 것은 미국과 한국에 뭔가 가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과 한국 가교, 어떤 가교예요? 이 락브리지는 J.D. 벤스 부통령이 지금 수장을 맡고 있어요. 어떤 가교를 하려고 할까? 내용이 뭘까? 하필 왜 이 사람들일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봤을 때 미국이 향후 한반도, 한국을 한국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나름 의미 있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추측은 가능하겠죠. 저는 섣부르게 더 이상 제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전보다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한 방대한 정보와 내용을 전해주셔서 제가 별로 간섭을 안 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한 장 남았는데 얘기하시죠. 마지막 간단히 말씀드리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미국과 한국의 극우가 완전히 손을 잡고 한국에서도 사회에서도 계속 극우의 문제는 상당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래서 어떻게 그럼 대처를 해야 되는가 생각하는데 저는 첫째로 우리 헌법 전문에 한 번 얼마 전에 실패했죠. 5.18 정신 개선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헌법 전문에 명백히 규정된 내용들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대한민국 민주정부. 그 전에 3.1 독립혁명이 있었죠. 3.1 독립혁명, 대한민국 민주정부. 그리고 4.19 민주혁명. 여기에 이제 5.18 정신까지가 들어가면 우리는 이 정신을 계승한 것만으로 극우 세력이 우리 현대사를 현저하게 왜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저는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과 동시에
우리 헌법을 준수할 수 있는 실정법이 필요하다. 실정법. 역사를 지키자는 거죠. 역사. 우리 헌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헌법 지키지 않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헌법 훼손하는 자,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자 단죄해야 됩니다. 전 그런 실정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법개혁, 검찰개혁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혹시 그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보셨습니까? 대단히 재밌습니다. 한번 참고하세요. 재밌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개혁 문제, 그다음에 교사들의 인권을 수호해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리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교육계에서 학교에서 극우들이 극우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을 무지무지 괴롭혀요. 조금만 이상한 발언을 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전화하고 메일 보내고 찾아가고 택감 부리고 난리칩니다. 선생님들 지켜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교분리를 반드시 지속해야 됩니다. 한국 극우, 미국 극우 이들은 정교 일치를 원합니다. 종교가 정치를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슬람처럼 완전히 심정일치 사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파시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시 정치와 종교, 우리 헌법에 분리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헌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족을 다할 필요